지난 봄과 이번 가을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주제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 번역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이번 주제 여러 주제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1년 만에도 많은 우리 생각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기조 강연을 해도 되나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이런 고민에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눈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경험과 제가 보고 있는 이번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 기업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 기업은 번역가의 고열을 짜내서 폭리를 취하는 거다. 그리고 번역 기업 영세하고 구멍가게처럼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먼저 깨야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고 또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제 후배니까 카이스트 후배죠. 카이스트 후배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동안에 책 번역을 한번 한 다음에 출판사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60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을 하는데 겨우 돈을 100만 원을 받았니, 200만 원을 받았니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 출판업계의 현실이고 책이 안 팔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자선한 셈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번역 기업에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기적으로 기사거리가 없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커피 원가 진실, 커피 한 잔 4,000원 중에서 재료비는 고작 5%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기자들은 원가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것을 재료비만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매장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번역에 아주 서글픈 현실이 있습니다. 번역가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만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단가나 그런 것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번역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직접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 거기다가 이윤이 더해져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상황이나 또는 저희들도 프로젝트마다 사실 원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어느 기업이나 또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책정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난이도가 높은 번역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번 쓰라린 경험이 있었는데 명품 외제차 팜플렛을 한번 번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몇 대 만들지 않는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카탈로그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카피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 문구처럼 적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실패하고 그것도 디자인까지 통틀어서 그래서 그 금액이 할 수가 없다.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광고를 한 사람들 끌어모으고 라이팅하는 사람 따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 플러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것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 프로젝트마다 어떤 것은 작은 비용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번역은 최종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접 원가 퍼센테이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고정비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판매 관리비는 직원 급여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또는 여러 가지 임차하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 운영비 그리고 영업 마케팅비, 여러 가지 재경비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전체 가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 예로 빵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친척이 수도권에 있는 한 도시에서 제일 잘 되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고 있었대요. 점장을.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밤 11시까지 오픈하고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걸 다 떼고 나니까. 제일 잘 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항상 다투는 그 점이었어요. 프랜차이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비 주고 그리고 매장에 관련된 비용 다 하고 나니까 돈은 꽤 남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월급으로 따지니까 환산하니까 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윤을 얻는 것을 가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번역 사업은 사실 1원을 아껴서 운영을 하는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뭐 영어로는 라스트 1센트 해가지고서는 1센트라도 아껴야지 그게 모여서 돈이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실제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서 저희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가 하면 정부로부터 오는데 뭐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건 인건비가 안 나오죠. 왜냐 그걸 담당자한테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분석을 합니다. 뭐 단어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번역사한테 내보냅니다. 그럼 번역하는 분이 그걸 번역하고 오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한번 오타는 없는지 맞춤법 틀린 건 없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링귀스트한테 넘겨서 감수하는 사람이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보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또 8,0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그 세금 계산서를 저희 관리팀에다가 보내면 저까지 결제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비싼 사람이 그 클릭하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관리팀으로 가죠. 경영관리본부에서 그거 보고서 이상이 없네 다 체크하고 누르고 그럼 결제가 되면 세금 계산서가 그 담당자한테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는 저희가 1억 원짜리 발행할 때와 8천 원짜리 발행할 때와 드는 돈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 사업은 어떻게든 직접 원가지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판매관리비까지 통틀어서 전체에서 얼마를 남기는가 하는 것이 번역 사업의 요체이기 때문에 물론 번역가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금액을 낮추려고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시장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번역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번역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 어디에서 번역의 일을 찾아야 될까요? 물론 아주 능력 있는 뛰어난 번역가들 중에는 고객을 직접 컨택을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도우면서 몇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 일을 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일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몇 가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보니까 대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번역하시는 분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번역가들이 저희 회사로 따지면 자기가 선호하는 PM하고만 소통을 하면 그분한테는 최고인 거죠. 이미 말이 잘 맞고 서로 잘 이해를 하면. 그런데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매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번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 저희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배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가 개인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저희들이 번역하는 것이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살짝 실수가 있어서 그 버전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인쇄가 잘못된 적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쇄까지 딱 돼서 저희 회사에 딱 왔는데 보는 순간 저희 담당 부장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재인쇄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비용이죠. 이렇게 번역 결과물, 번역으로 인한 결과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기업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이미 CD 다 찍었고 다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아마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품질 관리. 저희 회사는 먼저 번역 의뢰를 받으면 전반적인 품질의 목표 수준을 정합니다. 먼저 고객과 상의를 하죠. 얼마나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이 저희한테
자기의 고객사가 대기업 전자회사인데 이 문건을 언제까지 영어 번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것 같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시간 내에. 그랬더니 계속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 우리 프로세서는 다 돌리겠다. 3번 정도 감수를 거치겠다. 그러나 그래도 이 문서의 성격상, 마케팅이라는 문서의 성격상 최종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서 저희들이 그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무리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클레임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모르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상대방이 번역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번역회사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의 책임 단계라는 것이 있지. 그래서 번역에서는 첫 번째 수주하는 회사인가 두 번째인가 또는 개인인가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품질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가들은 자기 번역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된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라고 마킹을 하고 번역회사한테 주면 번역회사는 그 모호한 것에 대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든지 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번역가가 모두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마치 토플 시험을 보듯이 90점짜리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단 1점이라도 빠질 것 같으면 체크해서 쿼리 시트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즉 책임의 한계를 단계별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품질 관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시험 보듯이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 저희가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통일 독일에 대한 자료였는데 첫 번째 자료가 1940년대 독일이 다 갈라지기 다음부터니까 1940년대 자료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스캔한 것부터 있습니다. 스캔한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해서 최신 자료까지 있으니까 그 다양한 걸 어떻게 번역가들이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파일을 원본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납품하고 이런데 그 유닛이 몇천 개의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을 보내면 번역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파일 이름 바꾸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PM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누가 할까요? 그리고 IT 시스템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기반으로 돼서 라이센스를 번역가들한테 주고 끝난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관리를 하든지 또는 접속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용 처리 같은 것. 이런 일들을 번역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번역 기업은 영세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도 오실 기업이지만 SDL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최소한 직원들이 뭐 100명 가까이 또는 100명을 넘기도 하는 기업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솔트룩스, 시스트란, 글로벌웨이, AST, 한샘 EUG, 이포넷, 렉스코드, 프로랭스, 펜트레스넷 전부 다 매출로는 뭐 최소 50억에서 그리고 인원수로는 60명, 100명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업은 그러면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먼저 가장 큰 기업들은 먼저 시작한 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IT가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쪽 IT 쪽에 처음 시작했을 때 볼랜도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책이 번역되는 매뉴얼이 번역되는 그 속도가 거의 미국에서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 나오는데 한 6개월 걸리고 한국에서 나온 다음에 영문 보내서 한국 거까지 나오는데 또 1년 걸리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 들면서 이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매뉴얼이 나온다든지 도움말이 나오는 걸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LG 반도체 입사한 게 1995년이었는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한국어로 된 MS 오피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화가 되고 한글화가 됐을 때 열악한 매뉴얼을 보다가 계속 1년, 2년 좋아지다가 그게 99년, 2000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은 일종의 시스템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애플이나 삼성에서 특히 이제 애플에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리고 각 나라의 시간에 따라서 다음 날 뭐 새벽 4시 또는 새벽 6시를 기해서 동시에 그 애플의 팔리시에 따라서 시장이 탁탁탁탁 열리고 모든 웹사이트들이 한꺼번에 다 변합니다. 이런 것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거기에 맞는 로컬라이즈된 인포메이션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로컬 기업들이 로컬리제이션으로 성장한 것이 가장 큽니다. 초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고객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오라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다른 큰 고객들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그 게임 번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틀이 익숙하신 쪽이 정부기관 번역일 것입니다. 정부기관 번역은 펜트랜스네이시라든지 렉스코드, 프로행스 그리고 솔톡스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기관 번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 저단가의 원인 중에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기관 번역이 그래서 번역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쪽 번역 정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번역을 하면서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단가는 낮다 보니까 그 번역 회사에서 단계별로 층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수준 높은 분이 좀 안 되는 분을 보완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베테랑들이 관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가격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생소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한샘 이유지나 ASD 그리고 저희 솔트룩스도 일부 하고 있는 수출용 다국어 번역입니다. 한샘 이유지와 A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LG전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진정한 글로벌리제이션에서 가장 큰 충격이 언제였는가 하면 물론 여기는 제가 SDA라고 라이언우드를 접점에 더 뒀습니다. 접점에 둔 이유는 이쪽도 매뉴얼이라는 도움말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이 갤럭시 S5를 내놓았을 때입니다. 갤럭시 S5가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갤럭시 S5가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시된 다음에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출시됐을 때 출시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120개국 그러니까 언어로 그 정도 국가는 한 100개국 내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120여 개 국어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건 번역업계 또 수출용 다국어 번역을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매우 충격적으로 그 일 하나 때문에 S5가 됐을 때 한샘 이오지, AST, SDL, 라이온 브리지가 네 회사가 전부 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한 번에 그 언어를 처리를 한 거죠. 그 언어를 처리했다는 것은 영어로 된 것을 120여 개 국어로 번역을 해내고 그걸 또 매뉴얼로 그리고 전자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것까지 다 번역해서 퍼블리시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샘 이유지나 ASD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경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내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업 형태별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왜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가라고 보면 정부 번역 사업은
일단 리소스 번역하는 분들, 번역가를 관리하는 게 가장 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또는 많은 사람을 신규 번역사로 채우면 매우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티는 어느 정도 기존에 번역하시던 분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사를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위험 관리,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만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15명의 번역사가 동시에 작업을 한다면 이 중에서 반드시 3명 이상, 웬만하면 5명 정도는 아주 극악한 품질을 내고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겉으로는 괜찮지만 치팅하는 번역의 순간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만 위험 관리가 가능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뒤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확보를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뒤에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된다든지 이런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잘 확립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로컬리제이션 업계 같은 경우는 제가 번역 강의를 할 때도 그 일반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로컬리제이션 또는 기술 번역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로컬리제이션은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은 정답이 없잖아요. 좋은 번역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데 로컬리제이션은 정답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써야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003년 정도에 HP 유닉스라고 OS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닉스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번역하는 업무를 수주를 했다가 클레임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국내에 HP UX를 다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 HP UX가 전 세계적으로는 괜찮지만 국내에서는 랭킹이 선 솔라리스, IBM, AIX보다 한참 낮았기 때문에 번역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럼 유닉스 했던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많은 AIX, IBM 거죠. 그 OS를 했던 분을 번역사로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분들의 상식이 용어였던 거예요. 즉 그건 IBM에서만 쓰는 용어였는데 자기는 이미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쓰는 용어가 있죠.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르네 라고 했다가 어느새 자기도 익숙해져서 다른 학교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개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저희 고객사가 있는 중국에까지 쫓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처럼 로컬리제이션은 마치 어떤 용어 또 스타일이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품질 관리를 할 때 일단 자원들 이 중에서 언어 자원 중에서 용어라든지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이미 번역을 했던 번역 메모리 같은 걸 관리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번역을 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링귀스트들은 살아있는 TM들 같아요. 여기 링귀스트는 딱 보면 이거 잘못된 걸 거의 한 페이지에서 그것만 잘못된 데서 찾아낼 정도로 그 업무에 특화된 분들이 상세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아주 견고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이 로컬리제이션 기업에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출용 다국어 번역에서는 프로젝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한샘 이우지 같은 데를 예를 들었지만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단 최종 고객이 목숨을 겁니다. 매뉴얼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몇 개국어로 하려면 먼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한 다음에 하려면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삼성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저희는 출시 시기 1개월을 앞당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전 직원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 만드는 것 때문에 2주일이 저희 예상보다 늦어지는 걸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실제로 잔업비 엄청나서 잔업비가 월급에 육박할 정도로 수시로 밤을 새고 아침에 잠깐 집에 가서 눈을 이것이 한 2개월에서 4개월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오류의 요인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언어가 아까 제가 120개국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따지면
뭐 적게 하는 데는 10여 개가 됐지만 40개국, 50개 국어, 60개 국어를 한 회사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파트너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거는 변화 관리입니다. 특히 전화기 같은 경우는 매뉴얼 만드는 도중에 쓰는 도중에 내용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하고 협약을 하다가 UI를 하나 바꿔버렸어요. 계약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몇 개 국어요? 126개 국어로 중간에 한 단어 때문에. 그럼 단어 하나만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페이지, 모든 기능을 누가 검사합니까? 번역회사에서 검사합니다. 매뉴얼 만드는 데서 검사합니다. 물론 QA에서 하지만 QA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건 정말 그 프로젝트 팀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용 다국어 매뉴얼 번역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기획하고 국문 또는 영문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대한 것이 옳은지 보고 그 다음에 맨 먼저 UI를 확정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게 확실해야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계에 들어가는 단어가 달라지면 나머지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인 걸 먼저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집을 하고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다국어 번역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편집, 종합검사, 그리고 이 기능검사라는 것이 실제로 다 눌러보면서 일일이 그 텍스트가 맞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하는 QC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이 번역을 하면서 또 매뉴얼을 다국어판으로 만들면서 상세한 내용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매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이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번역 회사와 그리고 고객이 함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것이 문서를 구조화해서 효율성과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듈화를 해야 되겠다. 문서 구조를 설계하고 보면 맨 마지막에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크업 랭귀지죠.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 태그를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솔트룩스 부사장이기도 하고 KTC의 회장이기도 하고 키고 이사이기도 이런 걸 태그를 붙이는 거죠. 성격이 뭐라는 걸 컨텐츠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놓고서는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구조화된 문장들은 CAT 번역 지원 도구로 넘어갔을 때는 매우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리도 CMS, CA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출판을 할 때도 점점 자동 출판으로 즉 CMS에 관리가 됐던 게 변경된 부분만 적용을 하면 바로 PDF로 나온다든지 웹사이트에 게시가 된다든지 모바일 웹 앱으로 되도록 하게 되는 것. 이걸 저희 업계에서는 싱글 소싱이라고 싱글 소싱 멀티 퍼블리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로 쓴다. 그리고 이건 버전에서도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은 재사용한다는 것으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AT는 이후에도 강의를 하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문장이 소스 타겟이 있으면 선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서는 용어가 자동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TM에서 퍼즈 매치를 해가지고서는 매치율이 높은 것부터 제시를 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프리 트랜슬레이션을 올리고 여기서 편집을 한다든지 대부분의 CAT 툴이 기본적인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리제이션에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검증받은 형태대로 신뢰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번역사들이 불안감이 떨어지고 자신 있게 번역을 하고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걸로도 모자라서 번역 생산성 혁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TM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오늘 큰 주제가 MT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MT 결과를 초벌 번역으로 사용해서 후편집한 포스트 에디팅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대세가 됐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랭귀지 또는 심플리파이드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런 MT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가 뭐였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인풋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즉 한영 번역이다 그러면 한국어가 제대로 돼 있으면 MT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스가 괜찮으면 타겟이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프리 프로세싱 또는 컨트롤 랭귀지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면 신텍스 렉시콘을 제한을 하고서 처음에 원문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TM이나 MT는 둘 다 활용도 높은 문장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툴들이 오소링 메모리 쓸 때부터 이미 기존에 검증된 문장을 써라. 그리고 라이팅 어시스턴트 도구라고 해서 영문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법만 체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넣으면 즉 뭐 that 같은 경우는 절대로 관계대명사로 쓰지 마라. 지시대명사로만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 업계에서는 스타일 가이드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해서 당신 이거 잘못 쓰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MT 사용 시에도 사용됐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리소스 혁명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혁명이 저희 업계를 뒤흔들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번역사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별로 없어졌다. 편편해졌다. 즉 어떤 동유럽 때문에 가장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번역회사들이 주로 메인랜드에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번역을 하던 것이 동유럽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라이언 브리지라든지 SAL 같은 큰 회사들이 돈을 벌었던 게 2000년 초반이라면 그것도 이제는 극한까지 왔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회사들이 또는 고객 기업들이 정보를 얼마든지 인터넷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자기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잘게 쪼개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이 다른 생산 혁명의 도구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줄어들어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만 유럽의 많은 고객들, 미국의 고객들은 고객의 생산 시스템 안으로 번역 프로세스를 끄집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 시스템에 번역 회사가 접속을 해가지고서는 맡은 부분만 하고 빠져나오면 남는 게 없는 고객만 계속 그 생산성을 높여가는 고객이 여태까지 돌려봤던 이것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해서 여태 번역 회사에 있던 것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직원들만 하더라도 고객사로 옮겨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 경쟁사나 파트너사들도 그런 예를 보는 많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객사 쪽으로 프로세스가 옮겨가는 와중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Neural Machine Translation, 더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뭐 SMT나 뭐 룰 베이스 MT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 만한 것이 뉴럴 MT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여태까지 발전한 속도로 봐서는 뛰어넘을 것 같다. 뭐 SMT나 특히 룰 베이스드 MT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뉴럴 MT 같은 경우는 적용한 기간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존 수준으로 쫓아갔기 때문에 곧 넘을 거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승권 박사님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요새는 뉴럴하고 딥러닝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네이버 랩스도 모바일 통역 파파고에다가 뉴럴 MT 적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시스트란도 퓨어리 뉴럴 MT를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번역 뉴럴 MT를 거의 완성 단계에서 다음에 내놓을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자동 번역도 바꾸고 있다. 물론 저희 업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이렇게 자꾸 높아가는 것이 과연 사람한테 좋기만 한 것일까요? 타우스라고 트랜슬레이션 오토메이션 유저 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번역은 유틸리티 서비스가 될 거다. 유틸리티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전기, 가스, 물 같은 것처럼 쓴 만큼만 돈을 내는 것처럼
근데 번역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이팅이나 트랜슬레이션, 메인터넌스 이 모든 것이 쓴 만큼만 내는 고객 시스템으로 이미 정형화되게 들어가서 우리는 당신이 이 부분 잘하죠? 그럼 와서 하고 그 대신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품질이나 서비스 레벨을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인증을 받은 다음에 하고 나오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유틸리티 서비스로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기업은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행복할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전문성에 대해서 좀 재정의를 해야 되겠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재정의할 때 김수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언어에 대한 역량 더하기 그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라는 그 두 가지를 점점 두 가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해를 해서 통합성이 없는 이걸 도구로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의존해서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파악 및 해결 이건 정말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서울 인문 포럼에서 UCLA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이 기업들 쫙 모아놓고 어떤 인재 원하냐고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말 잘하는 사람, 두 번째, 글 잘 쓰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이죠. 전공과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정말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학습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제한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프로젝트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번역은 창작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 남을 것이라는 거죠. 문학적인 번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로컬리제이션처럼 이 딱딱한 쪽에 있던 번역은 점점 소프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전문성을 가지는 필요한 사람만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점점 소프트해지고 그리고 아까 TM이라 이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에선 TM 무시하라는 데도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딱딱하다. 고객이 그런 건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 자산도 예전에는 1대1 매칭되는 게 좋았지만 맥락적으로 매칭되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점점 소프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맥락 그리고 창의력 번역 제가 그 숙대에서 지금 번역 강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영한 번역 잘하려면 한국어 글쓰기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전히 전문성이 예전에는 언어만 이렇게 해도 전문가다라고 했지만 점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알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능력으로 남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더 생산성 높게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서는 그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만 제가 번역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